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살 예방 교육이란 걸 할 거고요. 이 교육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는 자살 예방 교육이에요. 인증된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 150명이 강의를 하러 다니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실 잘 못 써요. 수업 시간에 하는 거니까. 다행인 건 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게 톨스토이 소설인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나와서 그 말은 쓸 수 있어요. 여튼 뭐냐면 복지부에서 일반 학교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특히나 모건대나 협성대나 이런 학교에서는 그 학생 상담소에서 신입생 전체에게 이 교육을 시켜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해당이 안 되는 학습 차인 것 같아요. 지금 몇 차죠? 2차인가? 하여튼 8차인가부터 해서 복지부의 인정을 받아서 중고등학교로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개예요. 전 사실 여러분이 자살과 근처에 가지 않길 바라고 안 간다고 믿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아보는 눈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눈이 없어서 놓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매일 다니는 길을 그냥 운전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의 신발을 보고 버스를 세웠어요. 그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보지 않았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나의 상태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사람은 의지적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괜찮아라고 믿고 살아요. 근데 잘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내가 나를 볼 수 없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수업들을 학교에 들어가서 합니다. 대학교 가서도 해요. 대학교에서도 중요하니까. 또 요즘엔 공무원들도 많이 하고요. 저는 공무원하고 학교 교사 강의만 가고 저희 강사님들이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교육을 하고 나면 항상 끝나고 몇 명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제 얘기는 아닌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는 절대 아니군요. 해보세요. 그러면 막 줄줄줄 남의 얘기인데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제 얘기는 절대 아니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죠. 제가 되게 속상한 건 뭐냐면 선생님은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선생님 못 하잖아요. 자격증을 해야 되고 교대로 가야 되고 교원 자격증 따야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 선생님들은 공부를 못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막 혼나고 수행 다 까이고 이래본 적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뒤쪽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가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없으신 편이에요. 선생님들 교육을 하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한 번도 죽고 싶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 반 애들의 절반이 죽고 싶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셔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은 더 어렵잖아요. 막 오수 육수 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니까. 공무원이 됐더니 민원인한테 딱 공무원이 돼서 이렇게 책상에 처음에 앉잖아요. 민원인을 바로 만나는. 근데 진짜 상또라이 민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엄마들도 이상한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 카톡 프로필을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선생님이 한신포차를 가든 거기 말고 아는 데가 없지만 다른 어딘들을 가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걸로 막 시비를 거는 이상한 엄마들이 있대요. 민원인들도 오죽하겠어요.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공부를 3년 해가지고 7급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공무원 안 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이 동네 민원인 대장 할아버지가 있어요. 네, 민원인 대장 할아버지가 오셔서 한번 엎은 거죠. 무서워서 바로 정신과 상담. 상담하는 거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상태를 아는 거니까. 근데 그 직원은 겁이 나서 그 책상에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인 기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따로 만나고 있긴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튼튼하다고 해서 내가 평생 튼튼하다고 생각하면 좀 어렵다. 지금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평생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제가 여기 있는 게 편해요? 올라가는 게 편해요? 상관없어요? 네, 좋아요. 자, 저희 수업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살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찮과 홍익으로 살아요. 홍익이라는 얘기 자꾸 했더니 단군교냐며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말 못하는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거든요.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수능 필수 소설이에요. 보셨습니까? 대부분은 이 단편 소설을 단편으로 안 읽고 다이제스트로 읽더라고요.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만 딱 미하엘이 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학로에서 저걸 연극으로 올린 적도 있고 그래요.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보면 저런 사람들 나와요. 천사 미하엘이 주인공처럼 제일 많이 나오고요. 구두 수성공 시몬 아저씨가 나오고 시몬 아저씨의 부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엄마랑 쌍둥이 나오고 귀족 부인 나오고 부자 상인 나오고 상인의 하인이 나와요. 톨스토이가 저 주인공들의, 제가 주인공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공들의 이야기들 쓸 때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소중히 썼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상인의 하인은 딱 한 컷 나와요. 한 컷 나와서 저희 주인이 죽었어요. 슬리퍼 만들어주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이 소설에서 중요한 부분이 세 개인데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딱 한 씬 나오는 부자 상인의 하인이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세 꼭지 중에 딱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계속 성경에서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나우미야 세 장이지만 우리 앞에 했던 것 중에 한 장짜리도 많잖아요. 그 한 장짜리가 시편 150편과 동등하게 성경책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양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거든요. 미하엘은 주인공이라고 불리지만 상인의 하인이 없었으면 이 소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가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조연이 어디 있으며 엑스트라가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저기에 보면 쌍둥이 엄마는 대사도 없어요. 그냥 나왔다 죽어 끝이에요. 근데 저 엄마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저 엄마는 저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그걸 몰라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의 흐름은 저거예요. 천사 미하엘이 있었어요. 겁나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면 다시 미하엘이 돼요. 천사가 돼요.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늘 회복되는 인생이에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올리는 거니까. 가끔 주변에 말 안 통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보면 천사가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 했잖아요. 천사랑 인간은 말이 잘 안 통한 법이에요. 원래 우리 집에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천사인가 내가 천사인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내가 천사인 게 낫지만 뭐 제가 천사일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간에 둘 중에 하나는 천사라서 말이 안 통하나 보다 생각하고 여유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랑 같아요. 지난 5월 달에 특강할 때 우리 계산했잖아요. 최소한 152는 돼야, 크게 보면 782가 돼야 나랑 똑같은 인간 하나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가 보다 하는 여유가 좀 생기면 좋겠는데 이 여유를 누구한테부터 주냐면 나한테부터 줘야 해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겠으며 약속한 걸 다 지키며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는 더 잘 나도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미하엘이 어떤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하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제가 정말 철딱서니 없는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가서 이걸 시범학습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했더니 걔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심장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마상 입었잖아요. 걔네들이 그 답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던진 답이거든요. 애들한테 시험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네는 심장 속에 마음이 있구나 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무엇인가? 여러분의 허락되지 않은 건 뭐예요? 다 할 수 있죠. 20살 넘었으니까. 술 먹든 담배를 피든 결혼을 하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허락되죠. 그런 거 같죠?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요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미하엘이 찾으면 다시 천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설에 보면 미하엘이 저런 이 톨스토이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겁나리 추운 한겨울, 러시아는 한겨울에 영하 50도 내려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센 술을 보드카 같은 걸 마시는 건데 그 추운 겨울날 옷을 하나도 입지 못하고 교회 앞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던데
시몬 아저씨가 구두 수선을 하는 시몬 아저씨가 술을 한 잔 걸치고 터덜터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웬 청년을 보고 지나가기가 뭐해서 가서 말을 걸어요. 어이, 너 이러면 얼어 죽어. 여기 있으면 죽는다니까. 살아야지 하면서 코트를 벗어줘요. 근데 이 코트는 시몬 아저씨한테 하나밖에 없는 코트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오면 부인이 밖에 못 나오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트를 벗어주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욕먹겠네 이러면서 걸어가다가 딱 봤는데 마음이 또 걸려요. 그래서 신발도 벗어줘요. 이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고쳐줬는데 찾으러 안 와서 자기가 신고 다니는 신발로 나오거든요. 신발도 벗어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려니까 구두를 주고 신발을 줘도 제가 이 밤을 저기서 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저 미아이를 시몬 아저씨가 집에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웬 그지를, 큰애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의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엄마의 인격을 보호해야 되니까.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 안 그럴 겁니다. 최소한 눈으로 욕을 겁나 하겠죠. 시몬의 부인은 가난한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자기가 먹을 저녁을 미하엘에게 주고 따뜻한 차를 내주면서 청년 이거 먹어요. 이거 먹으면 몸이 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미하엘이 갈 데가 없네요. 당연히 갈 데가 없죠. 하늘에 살다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시몬 아저씨가 미하엘을 데리고 살아요. 미하엘은 생각하죠. 대체 이 사람들 뭔데 나를 거두어서 같이 살아가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고민해요. 이 미하엘이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기 보시면 거리를 설정하고 관계에 적응하며 안전하게 교류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저걸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살리려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뭐 뛰어나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러 가면 어른들도 정해요. 내가 이 강의에 얼마나 집중하겠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디 강의를 갔더니 어떤 분이 할 일을 이만큼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미 뒤에 앉았는데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나는 강의를 듣지 않고 이 일을 하겠다는 거지. 물론 5분 지나서 그걸 다 덮긴 하셨는데 사람은 관계를 정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적응하고 얼마나 내가 여기서 들어갈 건지 뺄 건지. 그러나 일어나서 나가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에겐 인간의 격이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교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말은 저렇게 길지만 시몬 아저씨나 시몬 아저씨의 부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로드킬 얘기 자주 하는데 길에 동물이 치여서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마음 아파. 나는 밟지 말아야지 하고 차를 이렇게 흔들어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서 동물 구호 연대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디에 동물이 쓰러져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차를 세워서 이 동물을 조금이라도 안전한 데로 빼요. 그러나 사람들마다 행동하는 건 다르지만 그걸 보고 아싸 하는 이상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싸 하면 남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혹시 그렇다면 사람마다 간극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저는 국민학교 때 100원 주고 산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전 그 병아리가 굉장히 튼튼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병아리를 아저씨들이 애 코 묻은 돈 뺏겠다고 파는 거였더라고요. 병아리를 샀어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당시에 3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그 아이스크림 3개를 포기하고 병아리를 샀단 말이에요. 병아리가 제 손에서 죽었어요. 그 병아리한테 우유를 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어렸을 때. 몰랐죠.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우유를 안 먹고 집에 갖고 갔어요. 가장 귀한 우유를 내가 키 크겠다고 맨날 우유를 먹었는데 그 우유를 가져갔는데 병아리가 그 우유 먹고 죽었어요. 내가 병아리를 죽인 것 같잖아요. 그 치유를 신해철의 나라라 얄리로 했어요. 제가 20년 걸렸어요. 아무도 저한테 네 잘못이야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병아리 다 금방 죽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살을 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오래 걸려요.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하루에 11명 자살해요. OECD 평균으로. 우리나라 28명 하거든요. 10만 명당. 죽는다고요. 그걸 그냥 숫자로 계산하면 36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에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청명고가, 여기 청명고 있죠? 3단지 옆에? 480명이에요. 480명의 학생이 딱 13일이면 없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2주에 학교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 갖고 얘기하지 않는지, 특히나 교회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교회가 왜 그 얘기 하지 않는지, 왜 안 하는지는 알아요. 불편하니까. 좋은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지금 바로 요 코 앞에 와 있는데 왜 이 얘기 하지 않는지 안타까워요. 근데 이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고 사람에게 뭐가 허락되지 않았으면 사람은 왜 사는지를 알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거리는 다르지만 우린 서로 살리려고 합니다. 강아지도 병아리도. 제가 식물을 키워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요. 넌 40 넘기 전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키우지 마라. 네 손에서 살아남는 게 없다. 선인장을 죽인 역사가 있는 인간이에요. 산세베리아 이런 거 내뚱 크잖아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사람 말고는 안 키우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파가 한 자루에 3,000원 하던 때가 있었어요. 파 한 단에 뭐 10,000원 하니 이런 거. 그래서 집에서 파를 키웠어요. 어떻게 될게요? 죽었어요. 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썩더라고. 나도 물 주고 남편도 주고 애도 주고. 왜 썩더라고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 파는 슈퍼 가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손에 있었다고 파가 죽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파가 뭐라고. 오늘까지 파를 100자루 더 샀는데 내가 키웠다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미하엘이 시몬 아저씨와 시몬 아저씨의 부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몬 아저씨네 집에 저 약간 개구리 왕눈이에 있는 투투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이쪽에도 있죠. 예. 부자 상인이 와요. 그래가지고 가죽을 뭐 바다 건너 어디서 사왔다는 둥 소설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만 갑질을 다 하고 가죽을 주면서 이걸로 장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장화가 내 맘에 안 들면 니네가 물어내야 돼. 이거 얼마나 비싼 가죽인 줄 알아?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미하엘이 그 가죽을 가지고 장화를 안 만들고 장례식에서 쓰는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시몬 아저씨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얘가 미쳤나? 저 부자 상인이 와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가는데 장화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림 잠깐 볼까요? 노란색 느낌표 있는 게 미하엘이고요. 부자 상인 뒤에 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얼굴이 좀 흑빛이죠. 왜 그러냐면 미하엘은 죽음의 천사예요. 우리나라 유교로 보면 저승사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거둬오는 역할을 하는 미하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간 땅에 떨어진 건데 전날 부자 상인 뒤에 있는 자기 친구를 본 거예요. 저승사자를 본 거죠.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건 이 상인이 곧 죽을 거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미하엘이 장례식에 쓰는 슬리퍼를 만든 거죠. 시몬은 이해가 안 갔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얘가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얘가 좀 있어서 그나마 좀 장사가 잘 되고 구두 수선을 하다가 구두를 제작하는 집이 된 거잖아요. 시몬 아저씨 집이. 좀 삶이 필려고 했는데 얘 봐라 이거. 얘 이 원수를 갚나? 막 이제 원수로 갚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자 상인의 하인이 뛰어와요.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주인님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서 쓰는 슬리퍼 만들어 주세요. 시몬 아저씨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미하엘을 쳐다보죠. 너 어떻게 알았어? 미하엘이 저 천사인데요? 라고 했죠. 시몬 아저씨 뭐라고 하겠어요? 얘 뭐래. 못 알아보니까. 자살 예방 일을 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해요. 딱 봐도 돈 안 되게 생겼잖아요. 자살 예방이라는 게. 이거 왜 하냐고. 저한테는 특히나 학교 가서 강의를 하지. 대학 교수를 하던 걸 계속 하지 왜 그걸 때려치고 이걸 하고 있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중요한데 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더 커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백날 얘기해도 제일 이해 못해요. 제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엄마. 엄마가 넌 대체 언제 돈을 벌 거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평생 안 벌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포기하시라고.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이 일한 지 10년 넘었는데 요즘은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주변에도 갱년기를 거치며
어려우신 엄마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괜찮아지시는 걸 보면서 네가 이 일 왜 하는지 알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헌금하는 거 이해 못하고 시간 이렇게 쓰는 거 이해 못하죠. 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있는 그림 보면 쌍둥이 애기 2명 있잖아요. 애기 2명. 그리고 엄마가 있죠. 그리고 천사가 있는데 저 천사가 미하엘이었던 거예요. 그림 설명을 하면 미하엘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러 저 쌍둥이를 낳은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이 일주일밖에 안 된 애기 둘이 빽빽 울고 있는데 이 엄마의 생명을 거두어 와야 되는 거예요. 미하엘이 생각했죠. 내가 이 엄마의 생명을 거두어 오면 쌍둥이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둥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일주일 만에 죽어요. 쌍둥이는 어떻게 될까요? 겁나 힘들거나 쌍둥이가 같이 죽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미하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했어요. 저 엄마의 생명을 거두지 않은 거예요.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그 벌로 인간 세상에 떨어졌고 시몬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구두를 만들고 있던 어느 날 쌍둥이를 데리고 온 귀족 부인을 만나게 돼요. 저 귀족 부인도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아저씨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이신가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쌍둥이 하나도 힘든데 둘 되게 힘드시겠네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쌍둥이 중에 하나 아이의 신발의 발이 작아요. 그래서 기성품을 살 수 없었던 거죠. 물어봐요. 아기가 좀 불편한가 보네요. 귀족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애기는 아니고요. 내 친구가 낳은 아이인데 내 친구가 죽으면서 아이 위로 넘어졌고 아이가 발을 좀 불편하게 장애를 입었어요. 설명해요. 미하엘이 겹치는 장면이 있는 거죠. 그 쌍둥이인가? 하고 물어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정확하게 그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하엘이 저 귀족 부인한테 물어봐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를 어떻게 키울 생각을 하셨어요? 저 시대적 배경이 지금이 아니니까 사회적 배경, 사회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귀족 부인이 한마디 해요. 살려야죠. 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저 귀족 부인이 책에 보면 자기 아이도 있어요. 아기가 없는 집에 아이고 잘된 애가 아니라 이미 있는데 또 생긴 거예요. 좀 오래됐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이휘재 아저씨가 쌍둥이를 키우던 장면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뒤로 아이를 메고 45살짜리 아저씨가 방송 중에 마이크를 빼고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 귀족 부인이 쌍둥이를 키우죠. 살려야 하니까요 라는 한마디를 가지고 미하엘이 또 깨달아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구나. 나도 남도. 그래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겹치죠. 시몬 아저씨가 나를 그 추운 겨울에 집으로 데리고 와준 거, 시몬 아저씨의 부인이 나에게 환대한 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을지 혹시 기억나요?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건 뭘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힌트가 있었어요. 힌트는 두 가지예요. 그 부자 상인 그리고 미하엘. 쌍둥이 엄마를 만났던 미하엘. 두 개가 힌트예요. 부자 상인 자기가 죽을 줄 몰랐죠. 죽었잖아요. 미하엘, 내가 이 쌍둥이 엄마의 생명을 거두오면 얘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귀족 부인이 키우고 있네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로 이거 온라인 나가죠? 괜찮아요. 뭐라고 하겠나 말거나. 여러분 타로전 좀 손들으라고 안 할게요. 보러 가신 분 계시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뭐 토정비글 이런 거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사 갈 때 날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19년 살면서 이사 7번 했는데 항상 손 있는 날 했거든요. 손 있는 날 해야 싸요. 지게차도 싸고 그 이사차도 싸서 일부러 해요. 잘 살고 있어요. 여튼 고추장 담그는 것도 날짜 잡는 분들이 계셔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 어디 대학 갈까요? 우리 애 어디 취업해야 좋을까요? 얘랑 잘 어울리는지 좀 봐주세요. 궁합 뭐 이런 거 하러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미아리고 어디고 찾아가잖아요. 얘기 듣고 온 거를 제가 들어보면 그 정도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 안 그러면 안 좋은 학교 갈 수밖에 없어. 이게 돈 받고 할 얘기예요, 이게? 네?
밥 잘 먹으라 그래. 나중에 아파. 이게 돈 받고 할 얘기냐고요, 이게. 진짜 양심도 없어요. 예, 그 정도 얘기는 나도 하겠어. 근데 가서 또 들으면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재작년에 힘들었겠네. 재작년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코로나 시작한 해인데. 저한테 오세요. 복부인지 뭔지 저 주시고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의지해요. 근데 안 맞아요. 예. 심지어 날씨도 못 맞추잖아요. 기상청에 있는 그 비싼 슈퍼컴퓨터 날씨도 못 맞춰요. 우리 할머니가 더 잘 맞춘다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날 시간도 맞춰요. 오전이냐 오후냐. 90이 넘으셨으니까요. 날씬 짱 할머니가. 속상한 건 엄마가 요즘 좀 더 정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예, 뭐 이런 거죠. 얘기 많이 하지만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게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살고 죽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느 집에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한 적이 없잖아요. 태어났더니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인공강우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퍼지지 않고 있지만 인공강우라는 것 자체가 자연의 흐름을 막는 거잖아요. 댐도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 물을 막으니까 낙동강이 녹차 라떼만큼 초록색이 돼가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걸 막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건데 그런 걸 자꾸 시도하다 보니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질문이 3가지였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걸 알면 사람들이 왜 남을 도우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살리려고 하는 마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작아져 있다면 다시 키워야 해요. 누구를? 나를 살려야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남 둘 중에 하나만 신경 쓴대요. 요즘에 나만 알거나 남만 알거나. 그래서 남이 대시하는 기준에 안 다다르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휴, 세상에나 각자의 삶을 사는 건데요. 왜 이럴 때는 개치를 안 하고 다른 때만 개치를 해요? 개인 취향이라면서요. 개인의 삶이죠. 그럼 내 기준 안에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요. 자, 2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를 알 수 없다.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사는 날까지 그냥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3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앞에 나왔는데요. 나에게 있는 의미와 가치로 사는 거죠. 사람의 삶은 가치지향적인 거예요.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두느냐에 따라서 돈의 목숨을 거는 사람, 집의 목숨을 거는 사람, 가방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도움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소설에도 보면 시몬 아저씨가 미하엘을 거둔 것 같아요. 데리고 사는데 이 미하엘은 천사잖아요. 구두를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던 집이 구두를 제작하는 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 그리고 시몬 아저씨랑 시몬 부인 아저씨 부인이랑 둘이만 살았는데 한 명 더 생겨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귀족 부인 쌍둥이 안고 있었잖아요. 소설책에 보면 귀족 부인이 원래 자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요. 옛날 중세시대 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뛰어가면서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항상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요. 귀족부인의 아이가 죽었어요. 소설에 보면. 그래서 이 귀족 부인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데 저 쌍둥이 아이들이 가서 이모 힘내세요를 해서 살아나는, 힘을 내는 걸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 내가 만든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파마약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이 석유에서 어떻게 이 플라스틱 천을 만들어낼까요? 이거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옷이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석유에서 꺼내는 거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전부 다, 심지어 저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화학식은 알죠. H2O니까 H 2개, 산소 2개, 수소 2개, 산소 하나 있으면 물 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합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쓰는 모든 것 중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이 해놓은 걸 도움받아서 내가 돈 내고 사서 쓰거나 나눠 쓰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도 나누고 내 어려움도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다라고 하는 걸 미하엘이 깨달아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 소설이에요. 소설이니까 그런 걸 깨닫죠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 가치를 나눠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우린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얘기를 좀 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잖아요. 성경책 명령 다 합쳐서 두 개로 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내가 나를 자해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안 그래. 그러나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다리시거든요. 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니까. 제 건담이 지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내가 지를 챙기는 거지. 이사할 때마다 제 건담을 들고 제가 아저씨들한테 못 맡겨가지고 그걸 들고 차에 타서 노트북보다 더 귀하게, 지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건담을 챙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챙기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저도 챙기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죠. 그래서 칼이 부러졌어요. 투명한 칼이. 아깝죠. 내가 더 속상해요. 건담 지가 속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망가지면 하나님이 더 속상해 하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걸 고쳐내신다고요. 새 걸 갖다 꽂든지 부러진 걸 붙여서 꽂든지. 왜냐면 내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미아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좀 기억을 해서 우리 삶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좀 챙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2주에 청명고 인원 전체 수만큼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얘기 알고 있겠지만 20살까지 만드는데 2억 5천, 30살 만드는데 3억 5천이 들어요. 그래서 등록금이 기하급수니까요. 3억 5천을 만들어서 30살을 들여서 30살을 만들었는데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 그러면 이 사회적 비용이 정말 전 사회학을 공부했으니까 이 사회적 비용이 애 나라고 갈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이라고요. 이 사회적 비용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고 세금 내잖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에도 VAT 10% 붙어 있는 거 알아요? 이 세금으로 그 사회적 비용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생산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이게 소비적 소비라고 불러요. 어떤 게 대표적인 소비적 소비냐면 이런 사회적 비용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안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버려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소비적 소비를 안 하고 생산적 소비를 한다고 하면 이 세상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하면 나라에서 2억씩 준다 쳐봐요. 다 할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돈 안 들어가면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8천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 전 세계를 따지면 훨씬 더 하겠죠. 부자 나라 가면 훨씬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생산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사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2강 돌려주세요. PPT 2개인데 저희 원래 이거 45분 수업하는 거거든요. 제가 30분 컷에 끊어보려고 했는데 딱 지금 3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붙여서 하고 쉴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했던 게 1강이에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2강인데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론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이론은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2강 7빛깔 생명 보듬이라고 하고요. 요거 잠깐 볼게요. 눌러주세요. 소리 나올까요? 익숙하죠? 어딘지?
이게 조금 전에 이제 학교 수업 들어가서 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영상을 짧은 걸 준비한 이유는 대체 어디서 일을 한다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할까봐. 저는 저런 일을 하는 곳에서 운영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이랑 캠페인을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살하고 싶어 하시거나 자살을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는 과정에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고, 왜 그럼 죽으려고 하느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주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태풍이 불어도 해는 떠 있다고. 태양이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고. 이유를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해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맨 마지막에 더딜지라도 같이 가요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 사람이 1000걸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튼튼하면. 그런데 한 사람의 1000걸음보다는 1000명의 한 걸음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1000걸음 갈 수 있지만 같이 팔짱 끼고 다 같이 한 걸음 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 2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게이트 키퍼라고 해요. 골키퍼의 그거예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들은 나와 남의 생명을 동시에 보듬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나와 남의 생명을 동시에 보듬고 지키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나와 남의 생명을 동시에 보듬고 지키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보듬고 지키는 사람이고요. 신호들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건 지금부터 얘기를 같이 할 거예요. 4번, 자살 고위험군을 향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요즘 학교에는 위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좀 체계들이 많이 있어요. 위센터라고 해서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같은 방학이에요. 학교를 안 가니까.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학생 상담소라는 게 있고, 요즘은 좀 큰 회사에서는 직원복지로 상담센터가 있지만 소문날까봐 상담을 못해요. 상담했다가 야, 저기 전산실에 이대리 자살 상담한 거 알아? 소문나면 회사에서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못해요.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전전긍긍만 하고 있어요. 이 강의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좀 몇 가지 기억하셨다가 전전긍긍하는 동료들에게 절대 소문나지 않을, 무료로 심지어 자살 상담 응급으로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다더라. 같이 알아보자. 같이 연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수업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자, 7개가 있는데 저 7개를 소개할 거예요. 제가 7개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7개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 많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2개만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테나를 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좀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자살은 10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요즘엔 20대, 30대가 제일 높아요. 어른들도 되게 높았었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하루에 43명 자살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37명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노인 자살을 내리기 위해서 어른들한테 노령연금을 드렸어요. 한 달에 25만 원 드렸더니 자살이 반으로 줄더라고요. 25만 원밖에 안 드렸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은 이렇게 강의하면서 수업하면서 확 내려갔어요. 고민이 뭐냐? 20, 30대, 40대. 이런 교육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면 근무 시간 빼고 이런 강의 듣게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 30, 40대들을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접근이 쉬운 공무원이라든지 뭐 교사, 군인, 그리고 군대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군대 강의 갔는데 우리 청년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데 좀 공적인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을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기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병부대보다는 항공부대 쪽으로 많이 가요. 헬리콥터 보러. 타본 적은 없는데 탱크 있거나 그런 쪽 부대로 손 들고 가서 지나가면서라도 헬리콥터 한번 보려고, 탱크 한번 보려고, 좀 친해지면 만져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전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 중요한데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을 6명 보거든요.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면 6명이 평생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한 명이 생명보듬이가 되면 주변에 6명이 튼튼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7명. 이 6명은 의학적인 데이터예요. 가족과 친구 둘. 뭐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인데 그래서 저희가 7개를 만들고요. 이 7개 중에 한 사람이 강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자, 첫 번째 향기충만 생명보듬이고요. 이 사람은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 주변에 웃음을 주는 사람, 자존감이 튼튼한 사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뭐 어렸을 때 개그맨들이 주로 좀 이런 스타일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굉장히 밝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미소를 주려고 하고 웃음을 주려고 하거든요. 이제 서로 잘 모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는데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좀 알잖아요. 좀 우리 공동체 안에 저 향기충만 생명보듬이가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가리켜 보는 거예요. 일단 찬양단하고 전체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찬양단 요 앞쪽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찬양단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 밝게 해주는 사람 한 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난 거 같으면 꽃받침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건 도저히 못하겠나? 자, 한번 찬양단들만 다 있진 않지만 하나 둘 셋 하면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를 좀 띄워준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찬양단에는 향기충만 생명보듬이 없는 걸로?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못하냐면 이렇게 지칭했을 때 저 사람이 저 아닌데요 하면 되게 뻘쭘해지잖아요. 그게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전체 해볼게요. 우리 전체. 2명이면 양쪽으로 해도 되고 3명인 것 같으면 우리는 손발 다리 다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해봐도 돼요. 난 것 같으면 그냥 손 들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향기충만 생명보듬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손도 내려주시고 그 2~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보다는 제재를 많이 당해요.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공동체가 재미없어져요. 약간 장례식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예배 시간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얘기를 좀 듣더라도 계속해서 씩씩해 주시길 바래요. 정말. 왜냐? 옆에 밝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빛으로 나도 밝아져요. 옆에가 밝으면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내가 밝아지거든요. 괜히 웃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막 웃기 시작해요. 민우 형제가 막 웃기 시작하면 왜 웃는지 모르지만 나도 웃겨요.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들은 그런 사람.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해 주세요. 화이팅. 네,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자, 2번째는 인식전환 생명보듬이에요. 인식을 전환하는데 무슨 인식을 전환하냐?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고 단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고 무슨 억측일까요? 자살이란 얘기.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혹시 졸리는 사람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여기 잘 들어주셔야 돼서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다음 주에 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자살한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자살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 인간 세상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열받아 하는 게 사기치는 인간도 천국 갈 수 있어서 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겁나 따질 거예요. 교회에서 저렇게 못된 짓 많이 하고 저렇게 사람들 상처 줬는데 얘도 천국 간다고요? 라고 따질 건데 어쩔 수 없어요. 홍대 미대를 들어가면서 미술을 잘해야지 영어를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어제 이야기했죠. 믿음은 그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 갖고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그릇을 엎어놓으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 그릇이 똑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단계들이 몇 개 있긴 하죠. 분명하게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문화에 있거든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냥 지나가던 여자 이쁘면 얘 마녀래요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때 그 동네 예쁜 여자들이 그렇게 죽기 싫으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말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서 내려온 얘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보다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안 그랬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나의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캠페인과 강연 활동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인식전환 생명보듬이들은 저처럼 생판 모르는 남자 군인들이 2,000명 있는 데 가서 혼자 할 얘기 다 그냥 올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자살방 교육 해달라고 서명하는 건데 사인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안 볼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도 하지만 이런 교육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도 이게 맞다면 저하고 같이 이런 활동들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살펴보는 생명보듬이들이에요. 자, 제가 어저께 뭐 입었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제 우리가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난주에 내가 뭐 입었는지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촉이 좋은 사람들, 기억이 있는 사람들 요거 해주셔야 돼요. 맨날 보는데 입술 끝에 1mm의 떨림이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쟤 오늘 약간 이상한데? 가서 괜찮아 그럼 바로 울어. 이 감성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거든요. 저희 아빠는요, 엄마랑 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 50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헤어스타일 변화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머리를 이렇게 길렀다 잘라서 파마를 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보죠? 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근데 전 그런 아빠랑 살아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요, 안경 알 바꾼 걸 알아봐요. 안경 알이 새 거는 코팅이 있어서 반짝거리거든요. 제가 남편하고 동갑인데 제가 눈이 더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말 안 하고 안경알을 바꿨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무슨 눈 수술 좋은 거에서 안경 안 쓰고 저는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서 말 안 하고 바꿨는데 밥 먹다가 안경을 바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름.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촉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감정적 변화를 빨리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끄시면 안 돼요. 가서 말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안테나를 켜고 계세요. 제 지난주에랑 오늘이랑 얼굴이 좀 다른데? 뭐지? 켜고 계시다가, 이 다음이 중요해요. 켜고 계시다가 이런 사람한테 말해요. 가서 쟤 오늘 좀 이상해. 그러면 저 질문하는 생명보듬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거든요. 너 왜? 뭐 괜찮아? 어디 아파? 안 물어봐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궁금하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가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뒤통수 맞는 거죠.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안 괜찮다고 했을 때 얼마큼 안 괜찮냐고 물어봐야 돼요. 안 괜찮다고 했더니 또 바로 가서 자살 얘기하면 또 뒤통수 맞아요. 단계가 있죠. 괜찮으세요? 얼마큼 안 괜찮으세요? 혹은 얼마큼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드세요? 이 세 단계를 지켜주셔야 돼요. 저 이거를 누구한테 먼저 하느냐? 나한테 먼저 해달라고 얘기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괜찮은지 확인을 하세요. 안 괜찮을 수 있어요. 어떻게 1년 365일 괜찮아? 안 괜찮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요즘 제 몸이 약간 이상한데 검사를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해요. 몸은 아픈데 나오는 게 없어. 그런데 막 살면 몸이 어딘가에서 터질 거고, 몸이 이상한데 나오는 데이터는 없으니까 살살 살아볼까 하면 넘어가는 거죠.
안 괜찮을 수 있는데 얼마큼 안 괜찮은지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질문하는 생명보드위들은 인지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거예요. 괜찮냐고, 얼마나 안 괜찮냐고, 포기하고 싶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살펴보는 생명보드위들이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쟤 안 괜찮아 보여. 가서 물어봐. 그럼 이 사람은 자기는 못 알아봤지만 물어보라 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괜찮냐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괜찮냐고를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돼요. 한 번만 물어보잖아요? 다 괜찮다 그러지 누가 안 괜찮다 그래요? 가서 아무리 안 괜찮아도 제가 가서 어떻게 잘 지내요? 그럼 얼굴 보자마자 저 안 괜찮아요 하고 울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괜찮다 하지. 3번 물어보잖아요? 안 괜찮은 사람은 100% 흔들려요. 보면 알아요. 울기도 하고 눈 흔들려서 제대로 눈을 못 마주치고. 거기서 또 가서 멱살 잡고 뭐가 안 괜찮냐고 이렇게 하면 도망가겠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사람이 안 괜찮다는 걸 확인했으면 설마 뭔 일이 있겠어, 남자친구하고 싸웠나 보지, 주식이 떨어졌나 보지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제가 자살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분이 그걸 들어도 몇 날 며칠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사고가 나면 오죽하겠어요. 저는 자살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구조가 좀 더 받쳐줬더라면, 옆에서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소개하는 생명보듬이에요. 질문을 했더니,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질문을 했더니 안 괜찮대요. 근데 진짜 안 괜찮아 보여. 어떻게 하죠? 일단 자, 내일의 해는 내가 내일 뜨겠지. 아이고, 뻥이, 이런 거 뻥치면 안 돼요. 야, 일단 한 잔 해. 괜찮아져. 한 잔에서는 절대 안 괜찮아져요. 위만 빵꾸나지. 운동해봐. 풀릴 거야. 이게 삐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감기 걸리면 최소한 쌀탕이라도 사서 먹어야 나을 거 아닙니까? 마음의 감기인데 이 감기가 좀 심해서 독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가는 게 맞아요. 자, 앞에 번호 1393, 129번, 1388. 마음이 아플 때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나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 보일 때도 야, 전화해 라고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전화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니까. 제가 일하는 데가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예요. 저곳으로 누군가가 전화해서 저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저희 센터로 전화가 와요. 특별히 목사님 바꿔주세요. 근데 성별이 여자다. 그럼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남자면 남자 목사님한테 가고. 이렇게 크로스로는 상담 안 하거든요. 저기 전화 와서 상담하는 거죠. 만나기 대면도 하고. 자, 1393을 핸드폰 번호에서 보면 무슨 글자인지 혹시 상상됩니까? 1393. 1393. 기역자예요, 기역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속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번호를 일부러 저렇게 했어요. 이거 외울 이거 어려운 거 아니까 1393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저거 길대요. 4글자라 길다는 거예요. 129번도 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 그래도 뭐 6개월 이상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전화번호가 117번이거든요. 학교폭력은 12달 일어나면 안 돼서 117 더하기 12해서 129번을 만들었어요. 1388은 유명하죠. 13살부터 88살까지. 그러다 12살도 전화할 수 있고 89살도 전화할 수 있어요. 저 번호들을 다 외우고 있으면 바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누가 지금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1393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럴 땐 119번, 119. 물론 119로 전화하면 저기 통해서 이제 저희가 출동을 하는데 저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소개하는 생명보듬이들이 저 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람을 아주 빨리 살려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빙빙 돌려야 돼요. 우리 병원 가보면 여기 가라 그래서 가보면 저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서 가면 또 저기 가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의사가 있으면 물어보죠. 목이 부었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목이 부었는데 여기 세로로 부었대요. 세로로.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모양이 세로예요 가로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로 부으면 갑상선이고 세로로 부으면 임파선이래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똑같이 우울해도 가로로 우울한지 세로로 우울한지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개하는 생명보듬이들은 저 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다음 주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를 하면 돼요. 다른 거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저거 평생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부탁드려요. 잊지 말고 소개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활용해 주세요. 공짜예요. 물론 우리가 세금 내는 거에서 운영하죠. 자, 그 다음은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들인데 이 보듬이들이 앉아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저기 보시면 전문 영역의 도움 정도를 초기에 점검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나랑 이디야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안 돼요. 그럼 병원 뛰어가야 되는 거고요. 쉽게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그냥 헤헤 하고 콧물 좀 나면 밑에 약국 가서 콘택트백 사 먹어. 아, 콘택트백 너무 옛날 건가? 요즘 뭐 먹죠? 시노카 이런 거 먹나? 동희 씨 요즘 감기약 뭐 먹어요? 안 먹나? 뭐 하여튼 넘어갈게요. 나 콘택트백밖에 몰라서. 여튼 그런 걸 먹으면 낫는 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딱 봐도 지금 병원 가서 주사 맞을 정도 될 정도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열이 막 펄펄 끓어요. 39도인데 야 너 약국 가서 해열제 사 먹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39도 정도 응급실 뛰어가야 되는 정도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을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중요한 건 뭐냐?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순환시키는 거예요. 우리 물어보면 내가 말하면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장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들이 그 힘드신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바람을 빼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죠. 풍선. 터지지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소개하는 생명보듬이가 소개를 해서 상담 날짜를 잡으면 그 다음날 되지 않아요. 여기 수원에도 그 청소년 센터 있잖아요. 인계동에.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하시는데 대기가 3달이에요. 네, 대기가 3달. 그럼 3달 동안 얘를 야, 너 의사 선생님 만나기로 했으니까 잘 기다려. 혼자서 열심히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3달 동안 이 사람을 계속 챙기는 걸 상담하는 생명보듬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자동차 보시면 빨개요.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살 생각 심각함이라고 써 있는데 저 자동차 앞에 횡단보도 사이에 줄이 하나 가져 있어요. 보이십니까? 저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운전면허증 딴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 알아? 이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걸 정지선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운전면허를 땄으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행자 입장에서 자동차가 와요. 근데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요. 얼마나 쫄리겠어요. 저 자식이 브레이크를 똑바로 밟을지 안 밟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지선의 역할은 서로의 안전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운전자도 보행자도 이 정지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저 상담하는 생명보듬이들이 우리 사회의 정지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겠죠? 딱 봐도. 시간 투자해야 될 것 같죠? 가끔 돈도 좀 써야 될 것 같고 안 써서 평생 마음에 남는 것보다는 시간을 쓰는 게 1000배 낫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7개 했어요. 벌써 7개, 7번째 용감무쌍 생명보듬인데 저 보라색 그림을 용감하라고 그렸더니 중학생 애가 저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직도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걔가 뭐라 그랬냐면 근육 자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용감한 그림을 그릴 방법이 없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혹시 용감한 그림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가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이 용감무쌍 생명보듬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건 저거예요. 악플에 반응하는 거. 어떻게 반응하냐면 신고하게 하고 싫어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사이트에 한 사람이 아이디를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악플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사이버 경찰청이 메일 보내요. 너 하는 거 악플이야.
사람들이 너 많이 쳐다보고 싫어요 그 신고하기 누르고 있어. 그러면 그 메일 받은 사람이 몰랐는데 하고 안 하면 괜찮지만 계속 하잖아요. 아이디 잠겨요.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이 악플러를 없애야 돼요. 그래야 연예인들의 자살을 줄일 수 있어요. 연예인들의 자살은 80%가 악플이거든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면 우리가 영향 받잖아요. 자살로 죽은 연예인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꼽고 막 5개 넘어가죠. 예. 최진실 씨의 자살 굉장히 유명한데 최진실 씨가 죽고 나서 태어난 사람도 그가 자살로 죽은 걸 알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최진실이 살아있을 때 본 적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안다고요. 전 국민의 유족화라고 해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 눈물 모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박용화가 불렀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연예인들 중에 병원을 다니고 장기적으로 약을 먹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랑 연결해서 우리 요즘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아이들의 그 정서 관리도 다 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못 잊는 게 박용화 씨일 것 같아요. 왜냐? 박용화 씨가 그 사고가 났을 때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짓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애들을 가르치겠다고. 저희는 진짜 1도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라고는. 근데 들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심리부검이라고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담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그 본인은 죽었으니까요. 박용화 씨가 그렇다고 박용화 씨가 무슨 AAA급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무슨 조인phong 같은 막 H.O.T 같은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벌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들어왔는데 어떤 나쁜 악플 애들이 안 좋게 쓴 거예요. 그런 거를. 노래나 잘하지. 지가 뭐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거 보고 현타 와가지고 그런 사고가 난 거죠. 그 학교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박용화 씨 소속 회사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 학교를 완성시키긴 했는데 아마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인터넷에는 반드시 악플러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악플러들 벌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실제 위험한 장소가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이건 진짜 신고인데 신고 어디다 하냐면 120번에다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아무 데나 전화해도 돼요. 114에다 해도 되고 전화해서 이제 제일 좋은 건 시청이나 구청의 민원실이에요. 전화해서 이런 데 문제 있습니다 하면 12일 안에 민원인한테 다시 어떻게 고쳤습니다 말해주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수해 나가지고 그 맨홀이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이런 거 문제 있는 데 가면 위험하잖아요. 이런 거 신고해주면 반드시 바로 고치게 돼 있고요. 물론 용감무상 생명보듬이들은 번거로워요. 인정합니다. 신고하면 메일 받아야 되고 또 뭐 보내줘야 되고 막 그래요. 우리 길거리에 아저씨들 쓰러져 있을 때 전화하면 응급차가 오긴 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그래요. 허위 신고가 많으니까. 그럼 기다려야 되지. 4시간 써가면서 할 것도 없는데 동네에서 이 아저씨랑 말하면서 사람 살리는 방법이니까 좀 해야 되는 거죠. 용감하게 반응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싫어요 신고하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단 1분 안에 싫어요를 연속 5개를 누를 수는 없어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떠요 이렇게 뭐라고. 기다리면 되죠. 관할 군구의 시설관리과에 전화하면 수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7개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기억나는 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자, 빨간색 이름 기억납니까? 향기충만 생명보듬이라고 했어요. 나는 이것을 계속 하겠다. 네, 좋아요. 자, 주황색 인식전환 생명보듬이 캠페인 강연, 잘못된 억측들을 해소하는 거. 난 주변에다 이 얘기를 좀 하겠다. 자살 예방에 관련된 얘기를.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해결을 못하니 김주선 목사에게라도 좀 해야겠다. 얘기를 해야겠다. 아픈 건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아픈 걸 말해주는 건 되레 우리한테 고마운 거라고 생각을 바꾸겠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코로나 걸렸는데 말 안 하고 여기 와 있으면 내일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픈 걸 말해주는 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자, 빨주 했어요. 노란색 살펴보는 생명보듬. 나는 기본적으로 촉이 좋다.
좋아요. 네. 촉이 좋으신 분들은 특별히 집에서 엄마 아빠라고 안 외롭고 안 힘든 거 아니거든요.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 갈수록 더 힘들단 말이에요.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빨주 노랑 했었죠. 초록색 소개하는 생명보듬이. 전화번호 뭐죠? 네, 질문하는 생명보듬이. 그래서 저희가 괜찮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괜찮은 거 다음에 얼마나 괜찮은지, 그 다음에 혹시 포기하고 싶은지 질문 3개 있다고 했어요. 네, 질문하는 생명보듬이 하고 그 다음에 소개할 거예요. 전화번호 기억나십니까? 1 네, 이게 이렇다니까요. 1339랑 1393이 헷갈려요. 이 코로나 전화번호 때문에. 네, 1393 기억자예요. 기억자. 그 밑에 129번 1388 있었어요. 이거저거 다 던지고 119번도 괜찮다. 119도 괜찮다 했어요. 그 다음이 뭐였죠? 네, 상담하는 생명보듬이의 역할은 정화예요. 풍선이 터지지 않게만 한. 바람을 다 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바람을 어떻게 다 빼요? 정화만 하면 돼요. 터지지 않게. 마지막 용감무쌍 생명보듬이는 딴 거 없이 그냥 악플에 싫어요만 겁나리 눌러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자살은 마음이 약해서 하는 행동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X예요. 마음이 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나던 콧물이 안 나나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열이 떨어져요? 아닌데 사람들 자꾸 마음을 강하게 먹으래요. 뭐야, 강하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냐고요. 운동을 해야 빠지는 거지. 적당한 처치를 해야 빠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자살은 어차피 예방이 안 된다. 예방이 안 되면 이런 걸 왜 하겠어요? 자살을 예방하는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교육이 가장 높아요. 34%.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 10명 붙잡아 앉혀서 교육하면 그 중에 3.4명은 그냥 뒤에 거 띄고 3명은 다시 살아볼게요 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살 이유가 없어서 죽고 싶었는데 살 이유는 내가 찾으면 된다는 걸 깨달아요. 미하엘처럼.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째,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위험이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고 싶다고 하면 위험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우리 지금 막 갈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졸려 죽겠는 사람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 사람은 없을까? 집에 가고 싶어 죽겠다. 핸드폰 꺼내서 하고 싶어 죽겠다. 우리나라 문화에 죽겠다 문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씹어요. 왜냐면 맨날 죽겠다고 하니까. 특히 할머니들 맨날 죽겠대. 아까 말한 우리 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너 20살 되면 죽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 애가 20살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할머니한테도 그랬어요. 할머니 지금 90 넘으셨는데 제가 이 일 처음 시작했을 때 하도 할머니가 죽겠다 죽겠다 해가지고 정색하고, 할머니 진짜 죽고 싶은 거면 나랑 병원 가고. 다시는 그 얘기 안 하세요. 왜냐?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좋은 세상을 왜 살아? 왜 죽어? 살아야지. 니네 아버지 사고 안 치고 너네 잘 크는데 내가 100살까지 살 거다 이러셨거든요. 진짜 사실 것 같아요. 네, 뭐 사시면 좋죠. 지금 92이신데 아직 지팡이 안 잡고 다니시거든요. 평생 당뇨를 관리하시면서. 그런 양반이 저 중학교 때부터 죽겠다고 했다고요. 믿으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정말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죽고 싶다는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죽고 싶다고 말하면 진짜인지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4번째, 요거 오해가 많죠. 자살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관계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지금 굉장히 유명한, 뭐 최근에도 있었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거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한 달치 전기세 밀린 겁니다. 편지봉투에 돈 몇만 원 넣어놓고 죽는 경우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 IMF 때만 그랬어요. IMF가 딱 터지고 제 친구들이 학교로 졸업을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유학가 있던 애들 막 들어오고 이랬어요. 이럴 때는 좀 그랬을 수 있었는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살 방법이 많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전달을 안 해줘서. 이제 많이 우울하시거나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에 계세요. 그래서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심지어 정서적 바우처 같은 게 있어서 은둔형 외톨이거나 이러신 분들이 병원 가면 돈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상담비 비싸다던데 나 못 가겠어. 우리 가난하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안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란 단어를 써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현실도 고립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전달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같이 읽으면 좋은 책이 나와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서로의 마음을 튼튼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묻는 건 위험하다. 안 물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렇진 않지만 제가 배를 잡고 이러고 있어요. 강의를 하는데 심지어 똑바로 허리를 못 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목사님 또 밥을 안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좀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아, 저 또 위 아픈가 보다 생각하겠죠.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겉으로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배가 고파요, 아파요, 화장실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못 물어봐요. 불편할까봐.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시고 주변에도. 자살 예방은 전문가들만 하는 일이다. 그랬으면 진짜 됐겠죠. 전문가들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옆 사람을 챙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센터에 혼자 앉아 있어요. 교수님들 봐요. 저런 책 엄청 많은 방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 만나죠. 만나야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그만 공간에 나 같으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 요만한 공간에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어휴 힘들어. 생각만 해도.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정책을 입안한다거나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심리부검을 한다거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을 그저 저기 써있죠.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준비를 참 많이 해요. 자살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우울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 분?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인간은 언제나 있고요. 나보다 이쁜 인간은 세상에 널렸고요. 네. 나보다 좋은 남편 만날, 나보다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날라리 짓이나 했는데 시집을 겁나 잘 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 대학교 시험 보잖아요. 수능을 보는데 저보다 20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고도 엄청 좋은 학교를 갔어요. 너무 화가 나. 막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렇게 분노가 있을 때라. 그 친구는 당연히 안 되는 학교를 심심해서 넣어본 거예요. 정말. 근데 앞에가 60명이 빠져서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화가 어찌나 나던지. 저는 하향 지원한 학교가 돼갖고 여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걔는 심심해서 넣은 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그래서 그렇지 않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는 있으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 같이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상 나오게 눌러주시면 초반에 한 5초 정도 암흑인데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나옵니다. 앞서본 영상에서 생명보증의 역할을 한 사람들을 확인해 볼게요. 그들 중 어느 한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거예요. 자, 7빛깔의 생명보증이를 살펴볼까요? 싱크가 좀 안 맞지만 그냥 볼게요. 첫 번째 빨강. 향기 충만 생명보증이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주변을 즐겁게 하고 살아가는 힘을 돋우는 역할. 매우 중요하지요. 아니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는걸. 그래도 누구나 힘들면 자살 생각할 수 있지, 안 그래? 두 번째 주황. 인식전환 생명보증이입니다. 마음의 어려움, 우울과 자살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으니 창피해하지 않고 떳떳이 이야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소개하는 생명 보듬이입니다. 먼저 남의 힘든 점을 잘 듣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보다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소개해 줍니다. 영상을 잘 보신 분은 아셨을 텐데 조금 전 인식 전환 생명 보듬이가 지금의 소개하는 생명 보듬이와 같은 사람이죠? 이처럼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생, 상담하는 생명 보듬이입니다. 여기서는 상담 선생님이 나오지만 또래 상담을 잘하는 친구가 할 수도 있지요. 상담은 자살의 위험을 가진 사람을 돕는 여러 방법의 중심에서 길 안내를 해줍니다. 여주야, 무슨 일 있어? 아니 막 누가 괴롭히기라도 해? 막 때려? 걱정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따라와. 일곱 번째 보라, 용감 무쌍 생명 보듬이입니다. 자살 위험 현장에서 위험을 받고 인터넷에서 자살 유해 정보를 발견하여 알려주는 등 구체적인 자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다양한 모습의 역할들이 서로 어울리면 자살의 위험을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음을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중 최소 한 가지씩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등장 인물들은 전문 배우는 한 명도 아니고요. 일산의 해솔중학교라고 그 학교 학생들이 찍었어요. 그 학교는 전교생이 다 이 교육을 들었고 당연히 그 지역에서 활동을 실제로 하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팀장이에요. 자살 예방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팀장들이 모여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연기를 잘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예. 저 친구들이 어느덧 21살이 됐어요. 5년 전에 찍었던 건데 평생 쓸 거라고 얘기하고 찍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같은 마음을 좀 품고 이 시간을 함께 했고 이 시간을 수련회 안에 넣고 싶었어요. 생명을 보듬는 사람들, 내 생명을 보듬고 남의 생명을 보듬는 생명 보듬이로서의 역할을 인간이라면 해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역할을 좀 반드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요. 하나 더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앞에 종이 있죠. 이름 쓰지 마시고 2장이에요. 똑같은 거가. 사전에 동그라미 한 장은 2장씩 받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걸. 2장이 아니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임원 좀 갖다 주세요. 준모 씨 한 장이죠. 이게 똑같은 게 2장이어야 해요. 네, 여기 2장 아니신 분, 예, 준모 씨도 한 장 더 주시고요. 하나는 사전의 동그라미, 하나는 사후의 동그라미. 예. 그래서 이 강의를 받기 전에 내 생각과 받고 나서의 내 생각의 변화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 쓰는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강의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앞뒤로 해주셔야 합니다. 앞뒤로 있어요. 강의 후에 내가 가지고 변화된 생각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